정신 차리세요. 이 돈이면 KF-21 보람에 100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이 운용 중인 F-16 CD-48대를 F-16 바이프급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미국 정부에 의해 승인이 되어 비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무려 73억 달러, 한화 약 10조 1,507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확정 비용이 아닌 협상을 통해 조정할 예정이나 미국 측이 건넨 73억 달러라는 영수증은 폴란드 입장에서 다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입사 역시 F-35A 대당 단가보다 높은 F-16 개량의 대당 단가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F-35A 32대를 총 46억 달러를 주고 도입했죠. 물론 F-16CD가 F-16 바이퍼급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성능이 크게 향상되긴 하는데요. 우선 기존 기계식 레이더에서 AN/APG-83 A4 레이더로 교체됩니다. 2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탐지거리는 370km에 달하죠. 여기에 본격적으로 링크16 데이터 링크가 통합되게 되고 전자전 시스템과 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 JHMCS 헬멧이 도입되어 조종사의 상황 인식과 무기 조준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동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과 구조 골격 강화로 보다 운용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명색이 개량이니 좋은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시간인데요. 비용은 F-35나 KF-21 직도입보다 비싸고 시간 역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대만,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F-16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대만은 2019년 계약을 체결한 F-16 바이퍼 66대를 5년이 지난 현재 아직 한 대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공급망 부족, 복잡한 조달 과정, 소프트웨어 관련 결함 등 대기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개량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사용한 운용 시간이 있기에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F-16으로 훈련, 항공경비, 제공 임무 등 대부분의 미션을 수행했던 폴란드 공군이었기에 2006년부터 약 18년간 F-16CD를 운용해왔고 연간 평균 비행시간은 약 250시간으로 알려져 있어 폴란드 F-16 기체는 기체당 4,500시간 정도의 누적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F-16 바이퍼로 업그레이드를 하여 12,000시간으로 운용 수명 한계가 늘어나게 되더라도 이미 4,500시간의 누적 시간을 보유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 역시 그 돈 씨를 외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돈이면 보람에 100대를 사겠다. 차라리 F-50PL 수량을 더 늘리는 게 낫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 매체를 통해 F-50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폴란드 군사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방문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한 목소리로 F-50PL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우려와 달리 최고의 성능으로 제작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매체 포탈로 보르니의 율리우스 사박 기자는 F-50PL 6대가 한국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현재 사천시 카이 생산 라인에는 F-50PL 6대가 제조되면서 가능한 한 빨리 기기를 납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실하게 해줬다. 이는 그들의 생산 라인 절반에 해당한다. 나머지 절반은 KF-21을 위한 것이다. 이곳에서 F-50PL 명칭이 있는 세대를 볼 수 있었다. 폴란드 항공기 번호 13, 13이 15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기존 F-50GF에 새로운 시제기 커버를 더 씌워 팬텀 스트라이크 통합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는 미 레이시온의 첨단 레이더로 차세대 지랄 관련 소재 기반의 A4 레이더입니다. 정확한 탐지 거리는 비닉이나 동급 최강의 탐지 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다른 매체 WMP의 루카스 마제스키 기자는 독특하게도 그동안 훈련기로 치부왔던 F-50은 분명한 전투기라고 항변했는데요. 그는 훈련 및 전투 항공기 또는 본격적인 전투기 F-50 서울을 지키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훈련용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 한국인들은 격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F-50이 한국의 수도 서울 근처에 위치한 원주 기지의 8전투단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본격적인 전투기로 사용한다. 그만큼 F-50의 능력을 충분히 신뢰하는 것으로 프레젠테이션 중 카이는 기자들에게 총 약 4.5톤의 폭탄과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경량급의 단일 엔진 기체인 것을 고려하면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이다.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문제는 사실상 폴란드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코시니아크 카미시 부총리는 그가 손에 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인들에게 압력을 가해 이 프로그램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F-50 도입의 여러 단계 중 2단계를 수행한 후 폴란드가 프로그램을 갑자기 중단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죠. 사실 F-50PL 암람 공대공 무장 탑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F-50의 문제라기보다도 폴란드 현 정부의 협상 능력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야 뻔하죠. F-16 바이퍼를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암람 통합을 미루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왜 F-50을 도입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디펜스 입사의 마치에이 쇼파 기자는 아예 이를 갈고 F-50을 비판하는 자들을 저격했는데요. 그가 가지고 온 필살기는 바로 현직 엔지니어들의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F-50 현직 기술진들은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F-50이 받고 있는 비판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럴만도 한 것이 그동안 현 정부의 로비를 받고 일하는 몇몇 가짜 군사 전문가들은 F-50을 단 한 번도 타보거나 조종해보거나 뜯어보거나 한 적도 없으면서 F-50의 성능이 어쩌고저쩌고 부정적인 기사들만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빡친 진짜 전문가들은 그들을 향해 팩폭을 날렸죠. 다음과 같습니다. F-50은 실전에서 더욱 강합니다. 일례로 필리핀은 지금까지 전투에서 F-50 전투기를 매우 다양하게 사용해왔는데 그들은 전투 상황에서 투하된 800개의 폭탄 중 단 한 개의 폭탄만 목표를 놓쳤으며 이는 주중사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3BLT 엔지니어들은 F-50GF의 유리 조종석이 현재 버전의 폴란드 F-16보다 더 현대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 F-50GF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 ELM-2032입니다. 이 장치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약 130km 거리에서 전투기급 공중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무게가 3배나 더 무거운 미그 29의 경우는 사거리가 80km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F-50PL은 AN/APG-68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갖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입산 BLT 엔지니어들은 미그 29 항공기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데 F-50의 아름다움은 확실하게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강조합니다. F-50 드라이브의 장점은 모듈성으로 이전에는 베이스 캠프에서 수리를 할 수 없었고 무조건 엔진을 WZL 수리 공장으로 보내야 했다면 현재는 중간 서비스 수준까지 베이스에서 분해 및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집 모듈은 손상뿐만 아니라 자원 소모로 인해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F-50의 엔진인 F-404가 높은 신뢰성을 특징으로 하며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산 BLT 엔지니어는 F-16에서는 비행 후 분석을 위해 오일 샘플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엔진의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F-50에서는 이를 분석하는 진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F-16은 50, 100, 200시간마다 정비가 필요하지만 이곳 기지에서는 두세 배 더 빠르게 수행됩니다. F-16의 경우 4일이 소요되지만 F-50 엔진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F-50의 비행시간 비용이 F-16보다 3-4배 저렴하죠. 라고 이전 F-16 및 미그 29를 모두 다루었던 항공기 추진 전문 엔지니어는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F-50을 훈련용 기체로 치부하는 것에 역정을 쏟아냈습니다. 여기 F-50GF를 F-16 및 F-50PL 조종사만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생각은 정말 이 항공기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조종사가 개별 전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이미 데블린에서 M346 항공기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지는 이전과 동일한 전투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즉 그 임무는 폴란드와 나토 동부 국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센터가 될 여유와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입산 BLT 장교들은 설명합니다. 그들은 민스크 마조베스키에서의 복무에는 전투 임무 수행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조종사는 지상군을 지원하거나 공대지 무기를 사용하여 특수부대와 협력하기 위해 항공기 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현재 F-50GF가 받고 있는 억측에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곧 머잖아 이러한 억측들을 한방에 날려줄 대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F-50에 탑재되는 한국의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첫 실물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이죠. 경남 사청 비행장 야외 전시장에 일반에 공개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고고도 저고도 초음속 비행으로 원거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신개념 무기체계이며 국방과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선행 핵심 과제를 수행 중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제품 제작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암속으로 비행의 적에게 탐지되기 쉽고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긴 반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덕티드 램젯 추진기관을 이용해 속도 마 2.5, 시속 3000km의 속도로 300km의 밖의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요격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발사에서 명중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5분. 여기에 더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도 적용되었죠. 그리고 이 괴물 무기가 F-50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체급에서 위급으로 평가받는 F-16 바이퍼나 자-39 그리펜, 라팔의 경우도 모두 암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그야말로 한국의 F-50과 KF-21만이 가질 수 있는 독침 무기인 셈입니다.
한국산 전투기 경쟁력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공대함,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자체 개발하고 있어 큰 개량 없이 연속적이고 더 강력한 능력들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필리핀이 운용하고 있는 F-50에도 간단한 통합 작업 후 손쉽게 첨단 한국산 무장들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만에 EU 법카를 들고 신이 난 폴란드, 과연 그 돈이 합당한 가치로 쓰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F-16 48대, KF-21 100대, 이걸 고민한다고? 고민하지 마.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으로부터 KF-21을 구매하는 것. 최근 군비 증강에 여력을 다하고 있는 폴란드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0일 EU 집행위원회가 폴란드의 국방부 지출을 과도한 적자 내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쉽게 말해 앞으로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방산 협력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폴란드로 추가 수출될 수 있다는 반전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일 폴란드 디펜스 입사는 브뤼셀의 재정 약탈하에 있는 폴란드 군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재무장관 안제이 도만스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폴란드의 방위비 지출을 과도한 적자 절차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폴란드는 특수한 안보적 위기 상황으로 방위비 지출이 특별히 고려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었으나 폴란드가 제안한 수준의 면제는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타국에 비해 GDP 대비 적자폭이 상당했기 때문이죠. EU에서 통상 허용해주는 적자폭은 3% 내외입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재정적자는 작년 5.1%에 이은 올해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별 국가인 폴란드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던 말던 EU가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지만 폴란드는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경제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EU는 모든 회원국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그 영향이 다른 EU 국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폴란드 재무장관은 EU가 방위비 지출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첫째로 무기 도입의 우선순위 재정비, 둘째로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지닌 무기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에 세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이 오히려 폴란드에 추가 수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디펜스 입사가 기사 전면에 내세운 사진은 바로 F-35의 사진이었습니다. 즉 폴란드의 재정 상황상 가장 크게 우려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공군 전투기 현대화 사업이죠. 그러나 폴란드형 F-35의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생산도 들어가고 있으며 또 공군 현대화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극히 드문데요. 반면 후순위로 밀려날 사업은 거의 확정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F-16CD의 업그레이드 사업이죠. 폴란드는 현재 운용 중인 F-16CD를 F-16 바이퍼급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말도 안 되게 높아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폴란드 매체는 48대 F-16 업그레이드가 최대 73억 달러, 하나로 10조 원이 넘게 된다면서 새로운 F-35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비싼데 그만한 가치가 있냐는 비판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가히 미친 금액이었는데요. 73억 달러면 현재 대당 1,0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 KF-21 보라매를 무려 100대나 도입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죠. 물론 확정 비용은 아니지만 폴란드 정부가 미국의 갑질 테이블 에서 얼마나 협상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급한 건 폴란드이니까요.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 역시 이건 미친 짓이라며 F-16의 개량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공군이 왜 중고 F-16을 사지 않고 새로운 FA-50PL을 사는 것을 선호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FA-50PL과 AIM-120의 통합에 대한 추가 요금이 미국이 파이의 일부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저렴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또 중고 F-16을 판매하고 대신 새 것을 구입하는 국가가 이해가 되고요. 지옥처럼 비쌉니다. 새로운 전투기가 비슷한 가격에 있다면 굳이 업그레이드가 의미가 있는지 싶습니다. 폴란드인에게는 다소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오래된 비행기를 현대화하는 것보다 새 비행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현대화를 위해 미국에 신청한 정부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였죠. 폴란드는 구스련 전투기들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면서 현재 공군 체계를 서방 진영의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로우기로는 F-50, 미들급으로는 F-16 바이퍼, 하이급으로 F-35를 구매하여 저강도 임무에는 다수의 로우급 위주로 전력을 투입하고 중고강도 분쟁에는 평소에 아껴두었던 미드라이급을 대거 투입하려 합니다만 미드급 전투기 F-16 바이퍼로의 업그레이드 비용 때문에 골치를 썩는 것이죠. 미들급을 뺄 수도 없고 말입니다. Może zacznijmy od ceny, ponieważ tutaj wiele osób bardzo negatywnie podeszło do tego, że wyrażono zgodę na sprzedaż nam wyposażenia. Kto się spóźnia, ktoś, kto zaczyna robić ML-u swoich samolotów w czasach, kiedy
Tylko kto nam szybko sprzeda F-35, kto nam szybko sprzeda bardzo nowoczesne samoloty wielozadaniowe o dużych możliwościach. Tu nie chodzi o to, żebyśmy kupili na przykład kolejne EWA-50, które tak są potrzebne na przykład do szkolenia, z tego co wiemy. 6x8, 48. Potrwa to 8 lat. Ponieważ w tej chwili jest bardzo, bardzo słabo i tak realnie na to patrząc, mamy jedynie F-16. Jeśli chodzi o takie prawdziwe, w pełni sprawne, posiadające wszystko to, co trzeba samoloty wielozadaniowe,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한 번에 뻥 뚫어줄 기막힌 대안이 없나 싶을 땐 대안을 찾아야죠.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현재 폴란드의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네티즌들 역시 KF-21을 구매하여 실속과 전력을 모두 챙기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F-16을 현대화하되 EU 항공기는 한국에서 도입하자. 한국 전투기는 더 저렴하고 생산 속도도 빠르다. 폴란드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스텔스 기술을 갖춘 제공 우세 전투기인 KF-21을 32대 이상 주문하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4년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는 KF-21의 단자형 모델이 전시되었는데 당시 카이의 관계자는 KF-21이야말로 현재 폴란드 공군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모델이라고 자부하였죠. On this year's MSPO, we see again large model of KF-21 fighter. Does it mean KAI wants to sell it to Poland? Yes, I think the KF-21 is a perfect platform for the Polish Air Force because KF-21 is a 4.5 generation fighter jet. It has having a configuration to be developed to expand to 5 or 6 generation fighter jets. So that's why I think KF-21 is a perfect solution for the Polish Air Force. What can you tell us about the capabilities of KF-21 comparing to, say, other propositions for Poland? KF-21 has been developed with a potential expandability to 5 generations. In terms of design, it is engineered for stress capabilities, including internal weapon bay under the fuselage. An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it applies advanced software and digital control technology for high-capacity data processing, which enhance aircraft stability and maneuverability. Operation of a manned-unmanned teaming system is expected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in future battlefield. In line with this trend, KAI is actively developing NEXT system. NEXT is a multi-system composed of KF-21, AAP, UCAP. So the first phase for this system has already begun by KAI. In the long term, I believe the technical cooperation with Polish Air Force and its industry can be carried out in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EXT based on the KF-21. Let's imagine Poland buys a KF-21 fighter. Is there a possibility of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AI and Polish industry? And if yes, what kind of cooperation? Yes, as I said, KAI always ready to collaborate and support Poland's aerospace industry. This could include not only the production of the KF-21 in Poland, but also a joint development of a UCAP based on the AAP, which KAI is investing in and developing. We could share intellectual property and joint produce this unmanned combat aircraft. F-16 바이프로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KF-21로 전환한다면 세계 중대 48대와 함께 여윳돈으로 폴란드에 꼭 필요한 공중구비기 그리고 공중조기 경보기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두 기종 모두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4.5세대 전투기와 함께 조기 경보기까지 도입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공군의 전력 상승이 이루어지죠. tych zdolności, czyli latające cysterny, czy też tankowce oraz latające radary, czyli AWACSy. Tylko że już należy myśleć o tym, że nasze lotnictwo powinno jednak zwiększyć swoje możliwości, nie tylko przez takie mnożniki, ale też po prostu zwiększając liczebność. 또한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폴란드는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투기들의 호환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는데요. 이에 한국에서 도입한 FA-50이 신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로키드 마틴의 AN/AAQ-33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구매했습니다. 바로 FA-50에 통합될 녀석들이죠. 해당 포드는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식별, 추적 및 공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폴란드 FA-50의 전술적 효율성을 높여주는데요. 특히 스나이퍼 네트워크 타겟팅 포드 변형으로 추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FA-50은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 그리고 하이마스에도 목표물을 지정해주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기자는 강조했습니다.
F-50은 한국의 로우끝 전투기로서 연계에 특화되어 있는 전투기인데요. 특히 폴란드 F-16도 가지고 있지 못한 링크 16도 F-50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에 전투도 되고 훈련도 되고 정찰도 되고 연계도 되는 전투기, 더 바라는 게 도둑새끼죠. 오늘은 폴란드의 F-50 재평가와 KF-21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정적 빈곤에 허덕이는 폴란드가 안보를 볼모삼아 과도한 책임비를 국민들에게 떠넘길지 아니면 대한을 대안으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F-21 공동개발은 용기고 F-16 바이퍼 개량은 객기네요. 오늘의 한 줄평, 갑자기 F-50 구매가 꽤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약간 이제 비밀 내용이 아직 내년쯤에 오픈될 사항인데요. 미국의 그 PW 사하고 그 RSP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설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해서 같이 개발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목표는 10년 내에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발이 진행 중인 한국의 KF-21. 최근에는 한국에서 진행된 방산 전시회에서 멋진 공중 고객 기동까지 선보이며 개발 완성이 머지않았음을 드러냈는데요. KF-21의 실전 배치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최근 KF-21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심장으로 불리는 엔진의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KF-21에 탑재된 엔진도 국내에서 만들고 있긴 합니다. KF-21에 쓰이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개발한 F414-400K라는 모델로 미 해군이 항공모함 함재기로 사용하는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에 쓰이는 것과 같고 추력 22,000파운드의 엔진을 쌍발로 탑재하여 총 44,000파운드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 방식으로 국내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엔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임에도 계속해서 미측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KF-21 1호기 국산화 비율은 65%로 그간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전투기보다 국산화 비율이 높지만 엔진이 전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미국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타국가의 판매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최근 대만의 한 방송국에서는 KF-21이 심장도 없는 짝퉁 전투기라고 조롱까지 하게 되는데요. 为什么呢？哈，因为它用的东西都是美规的哈，比如说呢，那个看它气动力学看起来，F-22跟韩国的就很相似，然后里面的发动机呢，你又不是自己造的，中大陆自己造的好吗？哈，它用的是 F414的这个发动机，或者美国不给你这个发动机，你不是造不出来，所以这个问题不能够说是韩国自制啊。对对，你技术上是抄袭的，啊，美国不给你，你抄也没用。第二个，发动机是美国的，飞机的心脏就是发动机啊，心脏很重要啊。所以 뭐 대만이 폄하한다고 긁힐 KF-21도 아니지만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팩트이긴 합니다. 특히 항공 엔진의 개발 난이도는 모든 엔진들 가운데 가장 높은데요. 자동차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은 수톤에 달하는 항공기 기체를 하늘로 띄우고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엔진이 내뿜는 1500도 이상 고온을 견디는 소재 기술 개발부터 난관입니다. 또 수만 시간을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도 갖춰야 하죠. 특히 항공기 엔진 중에서도 초음속 전투기의 엔진 개발은 전 세계에서 몇몇 국가만 성공할 정도로 극악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모든 항공기들 중 가장 거친 환경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그 엔진 성능과 내구성의 기준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행을 갈 때 타는 여객기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8,000m 이상의 고도에서 시속 800, 900km의 속도로 비행하지만 전투기는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맞춰 더 높은 출력과 내구성을 지녀야 하죠. 특히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 후연속이 F-더 버너라 불리는 추가 연수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출력에서 발생하는 열에 추가 연수장치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가해지면서 여객기보다도 훨씬 높은 온도인 2000도 이상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첨단 엔진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첨단 소재와 기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세계 최고의 항공 엔진 메이커인 미국 프렛 휘트니조차 F119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데 12년, F-22 장착 이후 테스트에 14년, 도합 26년이 걸렸으며 중국은 35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자해 전투기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터빈 블레이드 파손, 출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으며 아직 온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여객기나 전투기용 엔진을 설계 및 개발하여 제품으로 내놓은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현격한 기술력 차이가 존재하죠. 굴지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이 개발한 엔진 수명이 가장 긴데요. 초기 도입 비용은 러시아나 중국제 엔진이 저렴하지만 결국 전투기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엔진을 수차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제 엔진이 미국제 엔진보다 더 비싸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 유일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KF-21과 추후 미래 전투기에 탑재될
첨단 전투기 엔진을 그동안 면허 생산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2037년까지 엔진 개발 시험과 가만 평가 등을 포함하여 약 5조 원을 투입, 현재 KF-21에 탑재된 것과 비슷한 22,000파운드급 추력을 지닌 터보팬 엔진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하나에로스페이스는 1979년부터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과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40여 년간 약 1만 대의 다양한 항공기 엔진을 생산해왔으며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3대 항공 엔진 업체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 휘트니, 롤스로이스의 부품 핵심 공급 업체로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5일 한화의 이강민 항공사업 부장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국 프렛 휘트니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설계부터 함께 개발하고 있는 엔진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의 그 PW 사하고 그 RSP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설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해서 같이 개발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비밀 내용이 아직 내년쯤에 오픈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소재 설계에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나 절차를 어마어마하게 습득을 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간 15,000파운드급의 소재가 약 60여 종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17종 정도는 저희가 이미 개발을 시작하고 있어서 만약 첨단 엔진 사업을 하게 되면 14년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목표는 10년 내에 하겠습니다. 이 최근 외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새로운 전투기 엔진으로 최고의 무기 판매상 그룹에 합류하려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개발할 엔진에 대하여 집중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아시아 굴지의 항공 엔진 업체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최근 자체적인 항공 엔진 개발을 선언하면서 GE의 F414급과 유사하지만 추력과 연료 소모가 훨씬 뛰어난 엔진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한화가 프렛 휘트니사와 함께 공동으로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KF-21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지구상 최고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의 심장 F119 엔진을 개발한 업체가 바로 프렛 휘트니사이기 때문입니다. F119는 일체형 블레이드 로터를 적용하는 등 경량화를 위한 신기술을 많이 적용해 부품 수는 40% 줄었고 4세대 전자식 엔진 지어 장치를 적용하여 엔진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티타늄 합금 등을 적용해 엔진의 내열성을 향상시켜 추력을 강화하여 타국 엔진 기술 대비 몇십 년 앞선 엔진으로 불리는데요. 특히 KF-21은 베이비 랩터로 불릴 만큼 F-22와 외형적 구조에서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어 F119 엔진 개발업체인 프렛 휘트니사와의 협업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다이아몬드형 스텔스기에 가장 잘 맞는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곳이 바로 프렛 휘트니사이고, 그럼 프렛 휘트니사가 하나에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을 인정하여 국제 공동 개발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인 것이죠. 누구보다 KF-21을 잘 아는 하나에로스페이스 그리고 F-22의 엔진을 개발한 프렛 휘트니의 협력은 KF-21의 성능을 추후 F-22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KF-21은 태생부터 F-22와 매우 큰 연관성이 있는데요. KF-21 개발 초기 KF-X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체계 개발을 시작할 당시 한국 개발진들은 부족한 기술력을 메꾸기 위해 미국, 유럽 업체들에게 기술 이전을 문의했지만 미국 업체들은 이론지야 거절하였고 유럽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에 한국인 중 F-22 랩터 항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 담당했던 기술자를 찾아냈으니 바로 박시몽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시몽 박사님은 미국 국적을 획득한 이후 맥도널 더글라스,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에서 F-22 랩터 전투기 항법 및 무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에 관여했었던 당시 최고의 항공 기술자였는데요. 한국은 비밀리 박시몽 박사님과 접촉했고 이후 그는 KF-X 항전 비행 제어 파트를 담당하는 개발 조력자로 참여하였는데 추후 알려진 사실로 F-22를 개발할 당시 저장해둔 F-22의 공기 역학적 설계 데이터 그리고 항법 기술 데이터 값과 무장체계 소프트웨어를 카이에 전달해준 것이 드러났죠. 미국 국적자였으나 고국의 남다른 애국심이 투철했던 박시몽 박사님은 국제무기거래 규정에 위배됐다는 항목으로 2019년 8월 미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2020년 9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21개월 형량 선고를 받고 2021년 2월 출소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수출 무기 통제법과 국제무기 거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년형을 구금하는데 고작 21개월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해 형량이 감수된 것인데요. 이는 양국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KF-21의 실패를 예견했고 심지어 미국 로키드 마틴조차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기적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결국 KF-21은 F-22와 놀랄 만큼 유사한 기체 외형을 지닌 데 이어 비행지어 소프트웨어 및 항공 전자장비가 성공적으로 호환되었고 현재 시험 비행 중 단 한 차의 결함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놀랄 만큼 뛰어난 개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미국 내에서는 전과자라는 낙인도 감수하고 현대판 문익점이 된 박시몬 박사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현재 KF-21은 4.5세대를 넘어 5.5세대 그리고 6세대까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역시 가장 완성도 높은 기체 외형 조건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KF-21과 동급의 4.5세대 전투기들로 불리는 라팔, 유로파이터 타입은 F-16 바이퍼, F-15EX 등은 모두 델타액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델타액은 날개 위쪽에서 공기 흐름이 떨어져 나가는 유동 방미 현상을 막아주는 특성을 지녀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넓고 평평한 표면으로 인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5세대 이상 기체들의 필수적인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설계가 애초부터 적용된 것이죠.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신호를 특정 방향으로 반사시키기 위해 날개의 모서리와 표면을 정교하게 각도 조절하는데요. 그러나 델타액은 특성상 이러한 모서리와 각도의 조정을 통해 레이더 신호를 분산시키는 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F-35나 F-22 그리고 KF-21과 같은 다이아몬드 익형은 날개와 기체가 통합된 형태로 표면이 하나의 연속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이루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KF-21은 F-22와 매우 유사한 ing면 하중과 추력대 중량비를 지니고 있어 5세대 스텔스기인 F-35보다도 높은 기동성까지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 영국의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공군력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했는데 KF-21이 7점 배치되면 인도와 중국을 넘어선 세계 3위로 올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공격용 전투기는 410여 대로 F-35, F-15K, KF-16, FA-50 등 로우 미들 하이 급의 다양한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 6월 7일은 한국 공군의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날이 되었는데 무려 1969년부터 2024년까지 55년간 운용된 F4 팬텀이 모두 퇴역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KF-21의 개발과 양산 및 배치 일정이 앞당겨지게 되면서 결국 F4 팬텀기의 조기 퇴역이 현실화된 것이죠. F4 팬텀의 완전 퇴역은 우리 공군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순간을 나타내며 KF-21의 높은 완성도 및 성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세계 최고 분석기관 카이다의 특징, 다 틀림. 2014년 카이다가 사파당성 조사 연구를 했는데 그 사파당성 조사의 핵심적인 결론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약속, 즉 EN 승인을 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어요. K2 전차의 기동을 보니 한국에 사막이 있는 줄 알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 기갑부대인 제11 기동사단의 화력체계가 중동 카타르 사막 한가운데에서 경악스러운 화력과 기동력을 선보였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카타르의 알칼라의 훈련센터는 카타르 남부에 위치한 군사훈련 시설로 약 2,5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중동 최대 훈련센터이며 대부분이 넓은 사막지대로 사막 전투 환경에 특화된 훈련, 특히 주로 기동성 전술을 중점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이 운용됩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지닌 수많은 장점 중 가장 두드러지는 기동성의 우수함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곳이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K2 전차는 신형 사격 통제 장치와 장병들의 뛰어난 전투 사격 능력을 바탕으로 5km 떨어진 표적을 80% 이상의 명중률로 타격하며 국산 무기 체계의 뛰어난 성능을 과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K2 전차가 진행했던 실제 사격 훈련 가운데 가장 긴 사거리의 훈련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승진 사격장은 1.7km였으며 노르웨이의 사격장은 2.7km, 폴란드의 사격장은 4km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카타르 알칼라의 훈련센터에서 K2 전차는 무려 5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면서 카타르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사막 환경이라는 특수성으로 한 수위의 역량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한 카타르 육군들은 K2 전차가 마치 사막형으로 개발이 된 듯한 기동성과 기동간 사격을 선보이자 깜짝 놀랐다는 후문인데요. 카타르 지상군 훈련대장인 사드 알하이 소령은 특히 사막과 같은 낯선 환경에서 거침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군의 강인함과 높은 교육훈련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매우 인상 깊었다면서 지금 바로 사막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성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카타르 지상군 훈련대장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카타르가 운용하고 있는 전차가 현재 전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신형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막형으로 특수히 개발되어 험준한 모래 지형을 돌파할 수 있도록 궤도폭을 넓히는 디자인, 지면과의 접지력을 높이는 중앙 타이어 공기압 조절 시스템 등이 적용된 모델로 62대를 독일로부터 약 22억 유로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대당 가격을 계산하면 약 3,500만 유로, 한화로 500억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이에 당연히 자부심을 갖고 있을 카타르 군이었지만 사막형도 아닌 한국형 K2 전차, 그것도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제11 기동사단에서 운용 중인 K2 전차가 8,000km 떨어진 카타르 사막 한가운데에서 쌩쌩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은 카타르군이 운용 중인 레오파르트 전차나 펜저
펜저오비치 2000 자주포는 모두 독일산으로 연합훈련을 빙자한 사실상 한국 대 독일 기갑 장비의 대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최고 부자 국가 중 하나인 카타르는 그야말로 이른발 날리는 기갑 장비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6년 첫 번째 레오파르트 2A 플러스를 배치받았고 2018년 펜저오비치 2000 자주포를 인도 완료했습니다. 두 장비 모두 한국의 K2와 K9의 국제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최신식 기갑 장비이죠. 지난 노르웨이 수전에서는 K2 전차가 압도적인 설원 기동으로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뛰어난 기동성을 인정받았고 폴란드 드래곤 입사 나토 연합훈련에서도 구릉 돌파 당시 유일하게 언덕을 돌파했던 K2 전차는 이제 사막에서도 그 성능을 10분 발휘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기동성을 지닌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K2 전차에게 있어 사막은 익숙한 환경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18년 오만에서 진행된 전차 평가에서 K2 전차는 사막의 모래폭풍을 뚫으며 완벽한 기동성으로 주행시험을 통과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K2 전차의 배다른 동생인 터키 알타이 전차는 독일산 파워팩을 달고도 평가 도중 퍼지는 사고가 발생해 하차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애초에 우리군이 요구한 K2 전차의 ROC 자체가 구릉이 많은 한반도에 적합한 높은 기동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로써 전 세계 어디서든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느끼지만 한국이 지니고 있는 조건들, 사계절, 삼면바다, 80% 산악지대, 갯벌은 사실상 무기 개발의 치트키이다. 이에 K2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도 현재의 사양에 크게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차기 K2PL 전차에도 원한인 7륜 보기륜이 아닌 국내 전차와 동일한 6륜 보기륜을 장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라스푸티차와 구릉, 늪, 호수 등 폴란드의 험준한 지형에서 가벼운 차체에 따른 야지 기동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K2 전차가 3.5세대 전차들 가운데서 유독 높은 기동성을 지닌 이유는 바로 현수 장치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죠. 반능동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보기륜의 높이를 조절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이용해 여러 장애물을 접할 시 자동적으로 추적의 보기륜 높이가 조절됩니다. 또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해 적용한 것도 K2 전차의 특장점 중 하나인데요. DTTS는 전차 궤도의 순간 장력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조절하도록 하는 장치로 주행 중 접지 않은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을 합니다. 폴란드 매체들에 따르면 365일 거의 늪지나 다름없는 폴란드 마주리아 지역에서 K2 전차는 마치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데 이는 DTTS라는 첨단 기술 덕분이라고 하였죠. 카타르에서 훈련을 지휘한 한국 장태환 연합훈련단 훈련대장은 극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기동하며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훈련단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제11 기동사단의 훈련 중 95% 이상은 산악과 같은 험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 가운데 한국 K2 전차의 기동성에 푹 빠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메니아인데요. 최근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레코그네이션은 아르메니아는 산악 지형에 적합한 한국의 K2 주력 전차를 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렘 파피키안 아르메니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9월 한국을 방문해 리에임 회의에 참석했는데 일정 중 극비로 K2 전차의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메니아 매체 칼리바는 아르메니아 안보 부장관인 아르멘 그리고리안 역시 9월 6일 한국을 방문해 무기 조달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죠. 매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K2 주력 전차는 산악 지형에 특히 적합한 첨단 기술인 반능동 유기압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거의 86%가 산악지대인 아르메니아에서 이 능력은 기동성과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탱크에는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정확도와 승차감이 더욱 향상된다. 현재 아르메니아 기갑부대는 T-54세대, T-55 5대, T-72 약 100대, T-90 1대 등 109대의 주력 전차를 포함한 구형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소련 시대에서 물려받아 러시아가 현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20년 이후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입은 손실로 인해 개량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전차는 계속 운영되고 있지만 K2를 인수하면 아르메니아는 2020년대 동안 반복적인 분쟁을 겪은 이웃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의 지속적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최첨단 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기사가 보도한 대로 아르메니아에게 있어 K2 전차는 가장 적합한 전차가 될 수 있는데요. 한반도만큼이나 산악지대가 많은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라고르노라는 말 자체가 산악을 나타내는 형용사 라고르니의 삽간사인 오가 붙은 형태이죠. 그리고 산악지대에서 가장 날뛸 수 있는 전차는 뭐다? 흡표범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아르메니아가 K2 전차를 도입하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를 도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름의 아제르 전쟁에서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편을 들며 각종 여러 군사무기들을 지원해준 바 있었는데요. 아직 터키는 자국산 파워팩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여서 2025년 개발 이후 수출을 타진할 전망이죠. 자칫 실전에서 K2표와 그 아류적인 알타이 전차가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분쟁 지역에서 만약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면 K2 전차가 단연 압도적인 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타이 전차를 두고 K2의 배달은 동생이라 지칭하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거진 9촌뻘되는 남과 다를 바 없는 동생인데요. 애초에 무게부터가 흑표는 56톤이고 알타이는 65톤이며 보기륜 역시 흑표는 6축, 알타이는 7축으로 그 추구하는 지향성이 다릅니다. 또한 알타이는 조종수가 4명이 탑승하는 반면 흑표는 3명이 탑승하죠. 일각에서는 알타이 전차에도 유기압 현수장치가 탑재되어 K2표와 비슷한 기동력을 지녔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K2표에 적용된 유기압 현수장치는 알타이에 적용된 HSU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로 ISU라고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알타이에 적용된 HSU는 주행시 승차감을 높이고 주포 사격 때 발생하는 반동을 제어할 목적으로 설계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요. 반면 보기륜의 유압까지 조절할 수 있는 K2 흑표의 ISU 현상치는 승차감과 주포 반동 제어는 물론 무릎을 꿇거나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것 같은 자세 제어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K2와 알타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히는 것이 K2 전차는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한 반면 알타이는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장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고르노카라바와 같은 고산지대에서 엄청난 발사 속도의 차이를 가져다주게 되는 것으로 평평한 지역에서의 기둥간 사격에서도 어려운 수동 장전을 좌우 앞뒤로 크게 흔들리는 산악지대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전차는 엄연히 다른 전차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폴란드에서 운영 중인 K2 전차의 미친 기동 영상을 선보였는데요. 도저히 돌파가 불가능해 보이는 각종 늪지와 험지들을 아주 여유롭게 돌파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폴란드에 첫 수출된 K2 전차가 처음으로 인도된 20기계화 여단. 도입 전만 해도 우리의 전차가 과연 폴란드 지형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있었으나 그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악천후로 엉망이 된 작전 지역과 높은 경사로도 K2 전차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최악의 전장 상황에서의 기동 및 작전 수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최첨단 전차이기에 최대 60% 경사를 오르는 등판 능력을 비롯해 그 성능은 가히 세계 정상급이다. 지형 지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차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유기압 서스펜션, 1500마력 고출력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 70km의 고속 기동 능력, 또한 산지가 많고 험준한 지형에서도 최적의 사격 각도를 확보할 수 있는 차체 자세 제어 능력, 여기에 실시간 궤도 장력 제어 장치를 통해 궤도 이탈을 방지하는 남다른 기동력까지. 폴란드의 다양한 지형에서도 K2 전차는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폴란드 육군의 기갑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터키 밀떡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알타이 전차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기술 이전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K2의 폴란드 천대 수출 이후에는 알타이를 직접 K2의 동생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알타이의 가족사. 족같구나. 오늘의 한 줄 평. 동생이라고? 너 누군데?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